결국 한국에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관세 폭탄. 으...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지식캐기 뉴스케입니다. 관세, 관세, 관세. 트럼프는 그 대선 후보 때부터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서 I always say tariffs is the most beautiful word to me in the dictionary. 자기를 관세맨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히어로가 참 많죠. 그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도 많은데 이 트럼프는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단어 관세를 수호하는 그런 관세맨이 되기로 했습니다.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이 하나 있었는데 동맹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지금 이미 붙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에서 20% 더 매기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공약이고 실제로 그렇게 세게 할 거냐라는 의구심은 많이 들었었죠.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관세면의 주요 무기가 하나씩 쏙쏙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보편 관세에 더불어서 이제 특정 국가를 딱 집어서 추가 관세를 매기는 거. 그리고 자동차든 철강이든 특정 또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한 나라와 수출 수입 관계에 있어서 나 똑같이 관세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상호 관세. 이렇게 관세 4종 세트로 이제 미국과 전 세계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ssemble. 그러면 트럼프는 왜 관세를 사랑하게 되었나요? 트럼프는 동맹이든 아니든 그 대미 흑자를 보는 모든 나라는 미국을 이용만 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최대 수입국이고 특히 24년은 그 미국은 역사상 또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동차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원유 생산까지 미국 내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런 공약을 했었죠. 그리고 최대 수입국인 만큼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엄청난 금액의 또 세금이 걷어들일 거지 않습니까? 이 세금으로 미국의 법인세도 낮추고 개인 소득세도 낮춰가지고 미국 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이제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관세는 국가 간의 그 상품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수출품이 아닌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제 관세는 수입국이 그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그 경제 규모가 아주 적을 때 현대가 처음 자동차를 만든다. 그때 당시는 외국산 자동차 비교했을 때 품질에 이제 경쟁이 되지 않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 자동차들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 그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길에서 현대 자동차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도 매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보조금도 주면서 그렇게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을 보호했던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관세가 쓰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으면 그만큼 이제 소비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또 증가하는 이제 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밀수. 영화 보면 이제 밤에 이제 바닷가에 통통배 이제 타고 살 와가지고 선장한테 이제 돈 주고 가방에 금이나 이런 것들 들여와가지고 국내에 유통하고 이런 밀수, 관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불법적인 유통이었죠. 참고로 이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세관이고, 이제 세관에서 밀수도 잡아내고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간단히 관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말했던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무기, 관세 세종 세트로 어떻게 전 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 중에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관세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뉴스에서 관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모든 뉴스의 내용이 결국 본 영상의 관세 4종 세트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그 관세 뉴스는 100%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관세는 보편 관세입니다. 보편적이다.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말이죠. 트럼프는 지난 후보 때부터 국가와 품목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의 10%에서 20% 추가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 뭐 법 앞에 평등하다가 아니고 관세 앞에 평등을 외쳤습니다. 평등하니까 이제 누가 보면 좋은 말 같은데요. 이건 미국 상대로 흑자가 많은 나라들은 긴장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 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대다수 품목에 관세 없이 수출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도 피할 수 없는 관세가 되겠습니다. 그 FTA는 이제 국가 간에 체결한 약속인데 그걸 또 깨겠다고 트럼프는 그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 경제에 진짜 엄청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관세부터는 핫합니다. 그 정책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그 영향도를 또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관세들인데요. 자, 두 번째는 국가별 관세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이제 꺼내든 관세로 그 지난 2월 1일 그 트럼프는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중국산은 이제 기존에 이미 한 20% 정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를 더 얹겠다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야 이해를 하겠는데 캐나다, 멕시코 뭐 지리적으로 바로 붙어 있고 북미 경제 협약까지 맺고 있는 나라인데 관세를 매긴다? 이게 뭐지? 뭐 어리둥절했죠. 이제 근데 그 이유가 그 이 나라들이 그 불법 이민이랑 그 마약, 펜타닐 그 유통에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펜타닐 원료를 들여와 가지고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제조하고 유통한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정책이 구체화된 만큼 이 세 나라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제 맞대응하겠다. 똑같이 이제 보복 관세하겠다. 우리나라 25% 부과하면 나도 25% 미국산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결국 꼬리를 좀 내렸습니다. 이제 자기네들 국경에 마약 유통이라든지 이민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고 꼬리를 내렸는데 그러면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죠. 그래서 즉각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국가별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는 단지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마약, 이민자 같은 정치 외교적 문제 이런 이유로 관세를 부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최우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품목별 관세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한국이나 뭐 일본, 유럽연합, 뭐 EU 등 뭐 여러 나라들은 미국하고 철강 그 무관세 수출 협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무효화하고 25% 일률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25% 수준, 반도체, 의약품에는 그 이상의 관세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게 품목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주 지금 중요한 품목들이거든요. 수출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품목들이라 이런 강력한 조치 앞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은 이제 자기 살 길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철강 쿼터라고 하죠. 쿼터 할당제입니다. 이제 미국의 무관세로 우리나라 이제 철강을 수출을 할 수 있는데, 미국에도 이제 철강 회사들이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철강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연간 263만 톤까지만 수출할 수 있게 이게 물량을 제한을 뒀습니다. 이제 쿼터제를 적용을 해놨는데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25%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산 철강보다 비싸집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뭐 수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철강을 만들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이제 철강 회사들이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트럼프 원하는 결과도 나타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뭐 예상치 못한 반응도 있습니다. 미국 철강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한국 철강이 싸게 들어와도 그 미국 철강 회사는 자기만의 또 수요처는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산이 관세 25%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철강이 싸진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우리가 싸게 판매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해서 그 철강값을 10% 가격 인상을 또 해버린 겁니다. 이게 트럼프도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철강에 25% 관세가 붙는데 미국 철강 회사가 또 10%를 올렸네? 감아보니 우리나라 회사 입장에서는 관세 붙어도 마진 좀 줄이면 해볼만 하겠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쿼터제도 없어지겠다. 그냥 박리담에 싸게 해서 미국에 수출을 마진을 좀 덜 보더라도 이제 수출을 해서 점유율을 더 높여보자 하는 그런 기회로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25%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스텔란티스 이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3대 자동차 메이커도 미국에서 100%다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뭐 GM은 한 전체 물량의 26%를 멕시코에서, 포드는 17%, 뭐 스텔란티스는 한 24% 정도가 멕시코산인데 결국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관세가 25% 붙어버리면 그 미국 자동차 제조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는데 그 미국 제조업이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또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는 그 상호 관세입니다. 이 상호 관세가 기가 막힙니다. 상호 관세는 이제 수입국과 수출국 양국가 간에 관세를 똑같이 매기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최대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평균 관세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낮습니다, 실제로. 근데 미국 관세를 상대국의 관세에 맞춰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상호 관세라는 게 실제로 이제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 서로 계속 낮춰가지고 이제 자유무역을 더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제 1920년대 말에 그 세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다 붕괴되고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보호무역을 실시하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고 또 내수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로 막 이제 각국에 막 관세를 막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관세까지 막 서로 막
먹이고 하니까 이게 또 더 이렇게 그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더 가속화하는 거예요. 예. 더 나빠지게 되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이제 완화하자.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이제 그 미국이 1935 년도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서로 상호 관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호무역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호무역 때문에 관세가 거의 한 60% 가까이 됐었죠. 근데 한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떨어뜨리자고 하는 상호 관세를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기가 막히다 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상호 관세를 계산하는 데는 서로 수출 수입국 간의 관세만 가지고 이제 맞추면 되는데 트럼프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차이까지 고려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자국 산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수단을 제외하고 때 이제 정부가 그 수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그리고 이제 부가세, 뭐 환율 이런 관세 외적인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이거든요. 이런 비관세 장벽들을 계산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 이런 적이 없거든요. 부가세를 예로 들면 그 부가세는 한국하고 이제 유럽 뭐 각국에서 이제 부과하는 소비세죠. 그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면 항상 공급가액 세액 해 가지고 10%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슷한 판매세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이제 주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한 6.6%가 됩니다. 한국의 부가세는 10%, 미국은 이제 판매세가 6.6%다. 이 차이가 나죠. 이제 트럼프는 이 차이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차 한 대가 뭐 1,000만 원짜리를 우리나라한테 이제 수출을 해요. 관세가 없다 치고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10%인 100만 원의 부가세가 붙여서 1,100만 원에 팔립니다. 근데 한국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6.6%인 판매세 66만 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1,100만 원에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1,066만 원에 팔리는 거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이 같은 1,000만 원짜리 차인데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미국에서는 더 싸게 팔리니 한국이 불공정하다라고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1,000만 원짜리 한국 차를 한국에서 팔아도 1,100만 원이 되고 미국의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입해서 한국에 팔아도 1,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1,000만 원짜리를 한국에서 팔면 1,100만 원이고 또 같은 1,000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서 팔면 1,06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뭐 억지 논리라는 반응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보편 관세, 국가별,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로 전 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짓지만 하고 물지 않는 위협 전략일지 아니면 3차 세계대전처럼 무역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대공황까지 갈지 아니면 다 같이 각자 잘 살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 또 궁금증에 대한 또 결과는 과거 무역 전쟁 사례에서 또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륙별 3대 무역 전쟁, 아시아의 아편 전쟁, 아메리카의 남북 전쟁, 그리고 유럽의 대륙 봉쇄령입니다. 이 3대 무역 전쟁을 보면서 그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 전쟁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아편 전쟁입니다. 아편 전쟁은 아편 무역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그 말 그대로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이후로 그 이 세 나라를 통해서 마약 그 펜타닐이 유통되면서 그 관세 부과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무역 전쟁을 선포했었죠. 영국과 중국 당시 청나라 간의 아편 전쟁도 이 마약, 이 아편이 원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중국 차 문화가 이제 상당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 유럽의 중국의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중국의 차는 특히 그 영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일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밀크티다, 홍차다 해서 하루에 이제 몇 잔씩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매년 엄청난 양의 그 차를 수입을 했어야 됩니다. 수입할 때 지금처럼 뭐 국제 통화인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이제 은으로 지불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청나라로 향하는 영국의 이제 무역선은 그 차를 사기 위한 은으로 가득할 정도로 이제 은을 채워서 청나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역이라는 게 이제 차를 사면 또 영국은 청나라로 뭔가를 수출하고 이렇게 서로 사고팔고 이제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데, 영국은 그 청나라에 팔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당시에 대부분의 물건을 뭐 그 청나라 안에서 직접 만들고 또 청나라 안에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자급자족 그 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제품에 대한 뭐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청나라로부터 그 차를 수입하는 금액이 청나라가 영국 제품을 수입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영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서 거의 금융위기를 겪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 타격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줄이기 위해서 뭐 고민하다 보니 그게 있었던 겁니다. 이 마약인 아편이 있었어요. 이제 인도가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는데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인도에서 그 아편을 생산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 몰래 밀수출하고, 밀수출하면서 이제 받은 은을 다시 인도를 통해서 영국으로 이제 들여와서 다시 그 은을 가지고 차를 구입하는 대금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마약이라는 게 조금씩 유통되다가 뭐 당시에는 마약의 위험성도 몰랐을 거고 뭐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점차 이제 청나라가 이제 아편에 중독이 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의 그 수입이 예전에는 이제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면 이 은의 유통량이 역전이 돼 버린 겁니다. 이제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아편 때문에 들어가는 은이 더 커져 버리게 된 거죠. 금융위기를 겪을 정도로 이제 적자가 났던 그 영국이었는데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양의 아편이 청나라로 뭐 들어갔는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나라의 곳곳에 이게 아편이 퍼지면서 그야말로 그 청나라는 거의 중독이 된 뭐 좀비처럼 그런 아편 소굴이 된 거죠. 애들 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아편을 피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독돼 가지고 아편 사기 위해서 집들도 파산하고 뭐 심지어 뭐 가족까지 이제 팔아넘겼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관리였던 이제 공무원들도 뭐 일하겠어요? 일도 안 하고 몰래 아편을 수입하는 그런 데까지 다 개입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도 대량으로 유출되고 청나라 이제 재정까지 거의 파탄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막장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청나라의 황제는 도황제였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편 수입을 금지하고 아편을 강력하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영국은 이게 딱 보니까 또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역 방해로 간주하고 이제 1840년에 청에 "이거 그만 안 두면 우리 공격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전쟁은 2년 만에 영국의 승리로 이제 싱겁게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군사력의 차이가 실제로 이제 붙어 보니까 영국한테 이제 청나라가 되지 않았던 거죠. 2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순순히 청나라에서 물러가겠습니까? 아니죠. 전쟁하면서 들어갔던 무기 비용이라든지 각종 이제 비용들을 다 청구를
하는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또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난징 조약에 합의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홍콩섬을 영국에 넘겨라. 이제 그때 홍콩이 영국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하고 이제 여러 또 항구도 강제로 개방을 해서 영국 무역의 이제 시장 개방까지 하게 되는 거의 영국의 반식민지 상태가 됐던 겁니다. 지금 뭐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방귀 낀 놈이 섞는다고 마약 팔고 마약을 들여오는 걸 금지했다고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영국이 또 청나라를 무너뜨릴 명분을 찾았었고 이제 마약 단속을 트집 잡아 가지고 이제 진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명분으로 힘에 의한 논리로 인한 전쟁. 뭐 그땐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까? 과연 그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역전쟁은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의 흐름을 가장 크게 바꾼 사건 중에 한 개가 바로 남북전쟁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원인이 그 노예제도의 폐지 이런 거에 있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였습니다. 미국은 각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연방제 공화국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처음 이제 건국이 됐을 때 이제 유럽에서 여러 이민자들이 넘어오면서 점점 이제 공업 국가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북부에 있는 주들과 남부에 있는 주들 사이에 그 산업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격차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산업의 격차로 인해서 미국의 내전인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뉴욕이 있는 이제 캐나다랑 가까운 이 북부주들은 말 그대로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산업화, 임금 노동자입니다. 산업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되면서 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 같은 느낌이죠. 예. 공장이 있다 보니까 노예보다는 그 임금 노동자 중심의 경제 체제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뭐 석유 산업이라든지 공장도 만들고 뭔가 이제 건설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제철업, 그 기계, 뭐 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이런 걸 또 실어 날라야 되니까 뭐 철도, 해운, 교통 그런 기간 산업들도 급속하게 발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도시와 공업화가 되는 북부와는 또 대비되게 반면 남부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농업, 노예 노동입니다. 남부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보다는 노예 노동에 의존한 그 대농장, 플랜테이션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농촌이었죠. 예. 북부는 도시, 남부는 농촌이었습니다. 주로 생산하는 게 면화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다시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 경제 중심이었었고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 구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이제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갈라졌었죠. 북부에서는 이제 공업화되고 뭐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예보다는 우리는 그냥 숙련된 임금 노동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남부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노예 노동에 이제 의존하는 구조여 가지고 노예제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 하에서 이제 극단적인 대립, 전쟁까지 가게 이제 부추기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세였습니다. 자, 관세가 어떤 역할을 했냐? 바로 북부는 관세를 높게 매기자 남부는 폐지하자 주장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북부는 이제 막 상공업이 막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영국은 그때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의 상공업을 가장 발전시키고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막 공업이 발달한다고 해도
유럽의 선진 공업국들하고 이 경쟁이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알죠. 경쟁이 안 되면 뭐 한다? 품질 좋은 유럽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유럽산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높게 매겨서 미국에서 만드는 그 생산품을 이제 보호하자 하는 그런 보호 정책을 펴길 바랬겠죠. 예. 반면에 남부는 어땠습니까? 남부는 주로 이제 대규모 농장에서 면화를 재배해 가지고 다시 이거를 유럽 국가에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부 말대로 인제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해 버리면 유럽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 관세를 통해서 또 이제 남부에서 수출하는 그 면화에 대해서도 유럽 입장에서는 그 관세를 매기겠죠. 그래서 남부에 인제 각 주들은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또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부는 노예제를 폐지하고 관세를 높이자. 남부는 노예제를 유지하고 관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극명하게 대립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알죠. 우리도 1900 뭐 60 년대 70 년대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에서 산업화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농촌에서 다 도시로 일하려고 떠나고 도시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 경제 격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북부가 공업화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낸 거죠. 그러면서 인구도 북부에 몰리게 되고 경제력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미국의 이제 의회는 관세를 높이는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영국이나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 그 수출하는 품목에 보복 관세를 적용했고 농산물 이제 수출에 이제 의존하는 남부는 큰 피해를 이제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노예제 존속 문제까지 겹치면서 남북 간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듯이 관세 자체가 당시 미국에서도 뭐 북부, 남부 이렇게 딱 나눠진 이분법적인 그런 이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인제 유불리가 나뉘게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의 모든 이제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이제 엮여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또 뭔가를 위해서 관세를 낮춘다. 이게 과연 의도했던 대로 그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닌 시대에 인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대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무역 전쟁은 바로 황제 나폴레옹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대륙 공세입니다. 이제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1804년에 이제 황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통일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 이제 장악을 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바로 이제 프랑스와 이제 오랜 숙적 라이벌이었던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선두주자로서 이제 국력이 계속 세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 해군력이 셌던 그 스페인이랑 그 연합 함대까지 이제 구성해 가지고 이제 영국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영국에도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넬슨 제독인데 이제 유럽에서는 한산도 대첩만큼 유명한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폴레옹 군이 패하고 말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뭐 군사력으로는 안 되겠네.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 게 영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말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바로 생각한 게 무역 봉쇄 카드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중국 산업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중국산을 못 쓰게 하고 뭐 관세 부과하고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1806년 나폴레옹은 무역 봉쇄령, 대륙 봉쇄령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그 베를린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베를린 칙령의 이제 주된 내용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동맹 관계에 있거나 프랑스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 교역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제 상공업이 막 발달하면서 그 상점 주인들의 나라 이렇게 불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나 목재나 원자재들 이런 물자들을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서 만들어가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았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봉쇄령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대륙에서 이제 아예 영국 상품에 이제 씨를 말려버리고 프랑스의 이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규제는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유럽 각국은 각 나라에 또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또 이권에 따라서 또 경제와 또 역사를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 대륙봉쇄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쇄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자 피해보는 국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영국은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건들을 싸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영국산 물건을 이제 수입하지 못하니까 여러 국가에서는 이제 물자가 또 부족하게 되고 또 직접 만들려고 하니 또 싸게도 못 만드니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았는데 수출 수입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의 이제 경제가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봉쇄령 때문에 수출 수입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연스럽게 밀수가 성행하게 되죠. 그냥 뭐 하지 말은다고 안 하겠습니까? 또 뒤에서 또 다 빼돌리게 돼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농업 국가였어요. 러시아에서 농산물을 영국에 수출하고 또 영국에서 만든 공산품을 이제 수입을 했는데 이 대륙 봉쇄령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당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하고 무역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감히 하지 말았는데 해? 결국은 이제 1812년 나폴레옹은 이제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뭐 시베리아 얼마 추운 나라예요. 나폴레옹 군대는 한 60만 명의 이제 원정군을 끌고 러시아로 가는데 이 추위 뭐 엄청난 추위 그리고 거리도 멀고 춥기도 춥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물자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보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뭐 60만 명 중에 아주 극소수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전쟁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나폴레옹이 생각했던 그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륙 봉쇄령은 결국 유럽 전체의 뭐 경제력을 악화시키고 나폴레옹의 그 몰락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렇게 대륙 봉쇄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봉쇄력 때문에 러시아나 이런 다른 동맹국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 자국 이익에 따라서 봉쇄령을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유럽의 긴 해안선에 어떻게 이제 무역들을 다 막겠어요. 그런 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밀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봉쇄령이라 하지만 또 봉쇄하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됐고요. 또 반대로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동맹국들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영국도 유럽이 막히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아메리카 이런 신시장을 개척하고 또 그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더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국제무역에 더 다양한 루트를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런던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중심지까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사실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륙 봉쇄령은 나폴레옹이 사실상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지만 오히려 유럽 대륙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더 혼란을 초래하고 프랑스 제국의 쇠퇴를 가속한 정책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동시에 영국이 새로운 이제 무역 루트를 찾으면서 경제 구조에 이제 변화를 가지고 왔고,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륙 봉쇄령을 보면 이제 미국이 뭐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과연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대륙 봉쇄령을 보면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역사 속에 가장 유명했던 3대 무역전쟁, 아시아의 아편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